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다인입니다.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한 판결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모 신문사의 지역 외주업체 소속 김모 기자가 안성시청과 40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한 업체의 임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업체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여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그가 공갈 및 배임 수재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재판의 판사는 김 기자가 특정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다소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고 후속 보도를 할 것처럼 기업을 겁주며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해 끝내 이에 굴복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며 그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기사를 도구로 기업을 겁박한 것은 김 기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 조직인 평택시 중앙언론기자협회에 소속된 기자 4명과 김 기자는 안성시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줘 41억 원 상당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집단 보도를 했고 이후 해당 기업과 1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 5개 매체가 이를 2천만 원씩 나눠 갖기로 협의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은 광고 계약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업체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업체에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의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는 김 기자는 본사 소속이 아닌 경기도 지역 독립외주법인 소속이다. 신문 판매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김 기자의 보도에 대해선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답변이 언론사에 보도될 기사를 무기로 현금을 갈취해온 사실에 대한 언론사의 변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9년 12월 방송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가짜 펜을 든 사람들 편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사이비 기자에 대해 당시에도 언론사는 자사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고 명함만 한 장 파줬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언론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CJB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대청호 둘레길 조성 사업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던 청주시의 독주 행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 덕분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CJB 뉴스의 비판적 보도는 4월에도 있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탄금호 태양광 유랑섬 사업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사업 시작 5년 만에야 유람선을 만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발이 묶인 채 단 한 차례도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 모터 등의 결함으로 아직까지 선박의 안전을 보증하는 선급 승인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사업 추진에 들인 예산만 약 20억 원에 달하지만 충주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날 CJB 뉴스는 충주시 역대 시장들이 추진하던 탄금호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 2006년 본격 가동에 들어간 탄금호 음악 분수대는 2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운영 3개월 만에 집중호우로 일부 시설이 유실되는 우여곡절을 겪다 충주 세계 조종 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해 2년 만에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3,600만 원에 고철로 팔렸다고 합니다. 국제조정경기장 역시 670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지만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입주했던 상인들도 모두 떠나고 해마다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3억 원 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야경 투어로
충주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던 라이트월드는 1년 새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한강 8경 중 하나인 탄금호 용섬 개발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민선시대에 6명의 시장이 바뀌었고 저마다 탄금호를 충주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만 쏟아부었을 뿐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탄금호 개발 사업은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난맥상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 낭비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요인을 밝혀내야 합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공직사회의 모범이 될 만한 바람직한 사례를 발굴해서 보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4월 27일 충북경찰의 노인 배려 구간 운영에 대한 보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곳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보호구역을 조성하려면 한 곳당 평균 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 절차도 복잡해 신속한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충북경찰이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노인 배려 구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배려 구간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선정되기 힘든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경로당과 요양원이 없어도 어르신 보행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만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예산도 10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산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충북경찰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같은 날 보도된 음성군의 행정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코로나19로 농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음성군에서 수박 접붙이기 로봇을 도입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던 접붙이기 작업을 로봇은 단 몇 초 만에 해냅니다. 2억 4천만 원을 들여 6대를 들여왔는데 하루에만 3만 주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동하면 음성 지역 농가에서 필요한 수박 육묘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만 2억 원 넘게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수작업으로 했을 때보다 생존율도 10%나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탓하며 손 놓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음성군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부족한 일손 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에 고품질의 수박 육묘를 보다 저렴하게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새벽 영업을 하던 택시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CJB 뉴스는 4월 15일 이 소식을 전하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되었지만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스는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6%에 달했고 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 선고에 그쳤다며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양형 기준을 둘러싼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하나마나 윤창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3일에는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위한 특별 할인전이 청주 하나로마트에서 열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주회가 농협 충북유통과 손을 잡고 상생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덕분에 참여기업들은 제품을 알릴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행사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또 CJB 뉴스의 보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 기업인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다른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여성 CEO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불리한 관행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시국이 괴로운 다양한 이유들 중에는 예전처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어쩌면 이제 우리는 직접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방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충남 홍성과 부산을 주제로 한 테마 스페셜 두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소개나 여행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충남 홍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부산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직접 그 장소를 여행하지 않더라도 감각, 즉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의 역사를 느끼고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물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일종의 환상적인 형태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인간들 사이를 매개해주는 특정한 사회적 관계죠. 이런 사물들 간의 관계와 인간의 사회적 관계 사이의 구조적 착시에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1930년대 후반 파리 도시의 풍경을 기록한 발터 베냐민이었습니다. 당시 파리의 도시를 산책하던 베냐민은 1930년대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1800년대 중반, 즉 프랑스 제2제정기의 파리를 총체적으로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면서 어렵게 집필한 책이 바로 파사주 프로젝트인데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베냐민이 나치 독일을 피해 파리에 망명하던 시기에 도시를 산책하면서 자신의 눈에 포착된 세상을 과거의 감각으로 재현해낸 이 책은 역사적 실존의 신호로서 현재까지도 명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4월 17일에 방영된 테마 스페셜 천년의 울림 충남의 소리는 사운드 아티스트인 정만영 씨와 하모니카 연주가 전재덕 씨가 출연한 것 자체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두 출연자는 그야말로 소리의 전문가들이죠. 천년이라는 시간을 매개로 한 공간에서 봄 풍경을 소리로 느끼는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뜻밖의 감각을 선사해 주어서 매우 신선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과 세상의 변화를 포착한 소리에 주목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그런데요. 특히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부터 점차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리로 이어지는 여행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인데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향수는 지금까지 인류가 주목하지 않았던 냄새와 향기 같은 후각의 세계를 황홀하게 표현해서 주목을 끌었었죠. 이 영화는 냄새를 표현하기 어려운 소설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을 후각적으로 구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비린내가 날 것 같은 생선이나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과일, 또는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파리의 지저분한 뒷골목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냄새와 마찬가지로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이 무형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소리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재생하고 전송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음향 장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고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마 스페셜 천년의 울림 충남의 소리가 들려준 장소는 바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자리한
사적 제231호인 홍주 아문이었는데요. 홍주 아문은 홍성, 홍주 읍성에 속한 아문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조선시대 목조 건물로서의 가치로도 높지만 한국의 아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시대 관아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홍주 아문에서 600년을 함께 살아온 나무 주위에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그것을 경과해 왔을 무수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긴 기간을 함께한 시간의 소리, 즉 나무의 바람소리를 통해 600년 전의 시간과 함께 공존하는 현재의 시간을 느껴본다는 것은 소리와 장소를 매개하는 역사의 숨소리를 느껴보는 일일 겁니다. 인간은 자신과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죠. 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주변의 소리와 소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란 우리의 지각과 감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일을 소리가 담은 역사, 역사를 담은 소리를 경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빼어난 아이디어가 돋보인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자, 즉 읽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시각이 좀 더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감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죠. 반면에 청각에 기반한 작업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주변에는 자동차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 경적 소리, 라디오나 텔레비전 소리, 옆 테이블의 대화 소리, 고요한 사무실에서 울리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소리들 속에 살고 있으며 그렇게 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수천만 년, 수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흘러온 것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다양한 소리를 통해 주변 세상을 인지해왔고 또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거나 권력의 지도를 그렸으며 종교와 문화라는 문명을 일궈냈습니다. 또는 축제에 빠져들거나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자를 통해서만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인류의 삶과 역사를 더욱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충남 홍성의 소리의 풍경을 담은 테마 스페셜은 우리가 소리와 듣기의 사회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의미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부산 지역의 웹툰 작가들을 조명한 테마 스페셜이었는데요. 그동안 부산은 바다의 도시, 영화의 도시, 축제의 도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수식어가 생겼는데요. 바로 웹툰의 도시가 그것입니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일본 문화가 가장 빨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현대 만화도 가장 먼저 유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웹툰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웹툰이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망을 뜻하는 월드와이드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의 합성어로 컴퓨터나 모바일 전용으로 제작된 만화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만화가 종종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문화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웹툰 작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웹툰 작가를 발굴하고 우수한 작가를 배출해내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조금씩 성공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17년 부산 글로벌 웹툰 센터를 개관해서 웹툰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마련해준 일이었습니다. 사실 부산의 웹툰 작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2012년 부산의 숨겨진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웹툰 아카데미나 웹툰 캠퍼스,
멘토스쿨 등을 운영해서 선배 작가들에게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갔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에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선배나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인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그렇게 문화의 장이 확대되면서 문화 콘텐츠와 예술의 발전이라는 결실이 맺게 된 것이죠. 선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부산은 웹툰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웹툰역이라는 공간을 조성해서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웹툰 산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웹툰 작가로 키우기 위해 양질의 실전 교육을 지원하는 등 부산 지역 웹툰 그룹의 노력은 재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웹툰을 하나의 소스로 하여 제2 창작물로 확장하는 경우도 증가했죠. 가령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이미 해외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를 앞서고 있고 또 새로운 부를 증식하기 위한 대안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은 문화 자본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류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그들을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선배들의 역할이죠. 웹툰의 도시 부산을 조명해준 테마 스페셜은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선배들의 역할이 잘 적용될 때야말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5월, 여름의 초입을 지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지만 5월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 민주화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됐고 역사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기념일을 기리는 행사는 코로나19로 축소되겠지만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드리는 마음만큼은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6월 세 번째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